오늘도 보고 싶었어요. 반갑습니다. 방송공자입니다. 이제 제 사전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전자공시 모르면 주식 투자 절대로 하지 마라. 원래 이제 사격인 회계사님의 책 재무제표 모르면 주식 투자 절대로 하지 마라에 이제 2탄격으로 나왔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전 예약 기간에 좀 잘 돼야지 이게 베스트셀러로 바로 올라가면서 많이 팔린다고 하니까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본격적으로 오늘 얘기를 드릴게요. 근데 오늘 제가 방송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사실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종목 얘기들을 좀 더 드리려고 했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이제 매크로 얘기를 좀 더 드릴게요. 그리고 매크로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분기점이 있는 것 같아서 한 가지 얘기를 드려야 되긴 할 것 같아요. 일단은 지난주에 고용 동향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고용지표가 나왔죠. 근데 고용지표를 보면 실업률, 그 다음에 비농업 고용, 그 다음에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 이 세 가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실업률이 4.1%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4%를 상회했어요. 그리고 비농업 고용은 20만 6천 명이 나와서 19만 1천 명을 상회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두 가지 지표가 엇갈렸다고요. 그리고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은 0.3%가 올라서 예상치랑 부합했고 이전치보다는 살짝 내려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먼저 얘기 드릴 게 뭐냐면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이에요. 이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은 인플레이션의 기저가 됩니다. 임금이 상승하면 당연히 고용주도 그만큼 가격을 높여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이 유지가 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저 인플레이션이 크게 꺾이기 어렵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0.3%가 상승했잖아요. 월별이거든요. 전월 대비 0.3%. 그럼 이걸 연율로 곱해보세요. 3.6%입니다. 연준이 목표는 인플레이션이 얼마죠? 2%. 그러면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이 0.3%가 계속 나온다고 하면 인플레이션이 잡힐까요? 안 잡힌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0.2% 밑으로 내려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나오는지를 앞으로 굉장히 면밀하게 지켜봐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죠. 그러면 이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은 언제 내려갈 거냐? 당연히 수요와 공급이 중요하잖아요. 수요와 공급. 그러면 일자리가 많아지고 만약에 여기에 들어가고자 하는 공급, 그러니까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적다 그러면 당연히 임금은 올라가겠죠. 왜냐? 나 사람 필요한데 이렇게 이 상황이 되니까. 반대로 일자리는 점점 줄어드는데 사람이 일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임금은 점점 낮아질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 수요보다 일자리를 원하는 수요보다 일자리 공급이 더 많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표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두 가지예요. 실업률과 비농업 고용이 이 수요와 공급을 알게 해주는 두 가지 척도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보세요. 비농업 고용은 20만 6천 명이 나왔으니까 고용이 생각보다 좋네? 라는 걸 보여준 거죠. 그런데 실업률은 4.1%로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야? 고용은 잘 됐다는데 왜 실업률이 높아져? 이게 의문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의문을 해결해야지 이 상황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걸 전망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일단 비농업 고용과 실업률은 조사 대상이 달라요. 비농업 고용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실업률은 가계를 대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근데 비농업 고용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수조사에 가깝게 상당수 많은 기업들을 커버하고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가계를 수하기 때문에 표본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도를 보면 비농업 고용이 더 정확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이게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걸 신규 고용을 보다 보니까 이게 업다운이 너무 큰 거죠. 전체 모수 대비해서 모수를 보지 않고 그냥 변동만 보니까 그 변동에 대한 이 변동폭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전체 모수 대비해서 우리가 이제 실업자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 모수의 변화가 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업률 변화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실업률의 변화를 보는 게 흐름으로 보는 건 더 편하다. 그리고 실제로 이 비농업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는 계속 변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여기 21만 8천 명이 나와 있는데 지난달에 수치가 29만 명 이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감소한 거예요. 이게 조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지표를 100% 신뢰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실업률의 추이를 보는 게 더 맞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또 하나 왜 다르냐 이걸 또 하나 말씀드리면 비농업 고용은 말 그대로 비농업 고용이에요. 그러니까 민간이나 정부의 농업 부분을 제외한 비농업,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쪽에서 고용을 말하는데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농업도 체크를 하고요.
자영업도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가사도우미까지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실업률이 안 좋은 건 비농업 고용이 좋은데 실업률이 안 좋다는 건 자영업 쪽에서 좀 안 좋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농업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여기에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중복 카운팅 여부가 들어가요. 이게 가게가 아니 기업에서 체크를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범성공자잖아요. 그러면 A라는 B 회사, B라는 회사, C라는 회사를 뭐 여기 아침엔 여기, 점심엔 여기, 저녁엔 여기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 회사들은 제가 일한 걸 하나씩 일자리가 됐다고 카운팅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가게 조사를 한다 그러면 저는 일자리 이제 찾았어요. 저는 실업자 아니에요. 라고 말하겠죠. 그러니까 비농업 고용에서는 중복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숫자가 생각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업률이 높아지는데 이 비농업 고용은 생각보다 좋다라고 한다면 좋은 일자리보다는 알바가 더 늘어났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일반 직장인이 일반 정식적인 직장을 가졌을 때 이걸 두 탕, 사탕 뛸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알바 같은 경우에는 뭐 두 탕, 사탕, 네 탕까지 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바 쪽에서 좀 더 좋았다. 이 말은 뭐냐? 고용의 질은 안 좋아졌다라는 거죠. 그럼 종합해 볼까요? 이게 자영업 쪽도 안 좋고 고용의 질도 안 좋아졌고 그리고 대상이 다른 가운데서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건 실업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실업률은 지금 4.1%까지 높아졌단 말이죠. 여기에 그러니까 일자리의 질은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건 뭐죠? 실업률, 고용 지표는 점점 안 좋아지고 있구나. 아까 뭐라고 했어요? 수요와 공급에서 보면 일자리를 원하는 이들은 많이 늘어나는데 일자리 자체는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졸초 보고서를 보면 약간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간당 임금 상승률도 내려올 가능성이 더 있겠네 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0.2% 밑으로 내려간 것들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내려갈 가능성은 현재로 봤을 땐 있다라고 이제 인지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고용지표가 나오고 시장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일단 가장 큰 변화는 이렇게 금리가 떨어진 거죠. 금리가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10년물 국채 금리가 떨어졌다. 이것은 이제 시장에서 위험 심리가 조금 더 완화됐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완화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때 왜 올랐어요? 트럼프 때문에 올랐어요. 근데 트럼프 때문에 급격하게 올랐던 금리가 다시 안정세를 찾고 있다. 이제 금리가 정말 인하될 수 있겠구나. 8월 1일에 FOMC는 좀 어렵겠지만 적어도 9월에는 금리 인하가 들어갈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감이 지금 생기는 겁니다. 그럼 시장은 당연히 좋아졌겠죠. 그래서 미국은 금요일에 보면 3대 지수가 다 좋았어요. 다우가 0.171% 올랐고 S&P 500은 0.54%가 올랐었고 그 다음에 나스닥은 0.9%가 올랐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 보시면 나스닥 1419개 종목이 오르고 1780개가 빠졌어요. 뭐가 더 많이 빠졌죠? 뭐가 더 크죠? 하락 종목이 더 커요. 그리고 S&P 500도 234개 종목이 올랐지만 하락 종목이 265. 뭐가 더 컸죠? 하락 종목이 더 커요. 자, 시장은 올랐는데 하락 종목이 더 많다. 대형주로의 쏠림이 굉장히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금리가 인하가 되는 거에 기대감이 어디로 자금이 이동하냐? 대형주로 올라갔다가. 대형주의 쏠림이 굉장히 심하다고요. 이게 굉장히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지수를 한번 볼까요? 나스닥은 지금 연일 사상 최고가입니다. S&P 500도 사상 최고가예요. 지금 목요일도 사상 최고가였고 금요일도 사상 최고가였어요. 이게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게 보인다는 거죠. 이게 나스닥의 그림이에요. 그런데 다른 걸 한번 볼까요? 이 위에 차트가 지금 러셀 2000이거든요. 러셀 2000은 대표적으로 중소형주 지수입니다. 미국의 중소형주 지수. 그런데 러셀 2000 차트를 보면 이때가 고점이에요. 코로나 직후에 이렇게 급등했다가 조정이 나온 이후에 2022년에 대규모 조정이 있었잖아요. 회복을 못해요. 왜 못하죠? 고금리 때문에. 고금리에 대한 충격은 어디가 더 많이 가나요? 자영업과 중소기업. 이쪽으로 더 크게 갑니다. 이 중소기업 쪽으로 확실히 타격이 있다라는 게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경기가 꺾이는 거에 대한 우려가 어디로 먼저 가요? 중소기업으로 먼저 간다고요. 그런데 이거는 비슷한 차트가 보이죠. 이게 뭘까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차트를 보면 똑같아요. 2021년 이때 코로나 때 급등했다가 조정을 받고 나서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52주 신고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코스닥은 52주 신고가도 지금 기록하지 못해요. 이때는커녕 지금 52주 신고가 이 고점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자금이 돌지 않는다. 시장이 좋지만, 미국 시장 좋지만 이게 전부 다 시장이 더 좋아서 자금이 다 좋고 모두가 해피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금이 가는 곳으로만 간다. 그럼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연출될 거냐?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까 고용지표 보셨잖아요. 고용이 점점 꺾이고 있다니까요. 이런 고용이 꺾이는 상황에서 시장이 점점 부진해질 거로 우려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기댈 건 뭐예요? 금리 인하 기대감. 금리 인하 기대감은 어디로 가고 있다? 대형주로 가고 있다. 중소형주는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조금 더 힘들어질 것 같아. 경기가 어려워지면 그게 더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아. 라는 거죠. 그걸 더 집중해서 보자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최근에 많이 하락했습니다. 1억을 넘어갔던 1억 450만원을 갔던 비트코인이 한때 8천만원까지도 깨졌어요. 20% 이상 조정을 세게 받은 거죠. 그럼 비트코인은 왜 조정을 받았을까? 이거는 왜 의미가 있는가? 이거를 잘 생각해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강이 있을 때, 이렇게 강이 있을 때, 한강에 곳곳에 보면 유수지라는 곳들이 있습니다. 보통 여기는 이제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놨는데, 이 유수지는 어떤 역할을 하죠? 여기서 한강이 넘쳤을 때, 물을 먼저 머금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런 지역들로 이제 홍수가 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런 유수지들이. 그러면 이 유수지들이 역할을 했던 게 뭐냐라고 본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대표적으로 그런 역할을 했어요. 유동성이라고 하는 물이 대규모로 퍼졌단 말이에요. 코로나 이후에. 그런데 우리가 생각보다는 큰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경험하지는 않았어요. 러시아 전쟁이 터지고 난 이후에야 CPI가 급등했습니다. 그 이전에 생각보다 CPI가 급등하지 않았어요. 잘 기억해보세요. 그렇죠? 그 이유를 생각해본다 그러면 어딘가가 돈을 머금어줬다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 하나가 비트코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비트코인이 빠졌다는 거예요. 지금 순간에 빠졌다는 거죠.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되는 지금 순간에 빠져있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 유동성이 전체적인 시장에서 유동성이 빠져나가는데 먼저 빠져나가는 시장이 이 기대감으로 올랐던 비트코인, 코인 시장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인 시장에서 유동성이 빠져나가면 앞으로 시장이 좋을 가능성이 많을까요? 나쁠 가능성이 많을까요? 나쁠 가능성이 더 많다고 이해해야 되는 거죠. 물론 비트코인이 나중에 이제 반등이 나오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현재 유동성 상황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여기서 강한 반등을 나오기는 쉽지는 않아 보인다. 아까 러셀 2000과 비슷한 형태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염두에 두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이걸 보면 이제 경기가 꺾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경기가 꺾이고 있다는 게 대표적으로 보이는 게 이제 ISM 비제조업 지수입니다. 이게 ISM 비제조업 지수인데 여기 50선이 기준선이 돼요. 그래서 50 밑으로 가면 경기가 안 좋구나. 50이 위로 가면 경기가 좋구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50 위로 가면 경기가 좋구나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50 밑으로 떨어졌어요. 지금 48.8 이렇게 떨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 구매 관리자들이 앞으로 경기가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서비스업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 경기는 3분의 2가 소비예요. 그러면 ISM 비제조업 지수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ISM 비제조업이 꺾인다 그러면 미국의 경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꺾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는 거죠. 그럼 미국의 경기가 꺾일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에 대한 우려는 중소형주 쪽에서 더 많이 받고 있다. 왜? 빅테크 기업들 내부의 어떤 사정으로 실적이 좋다는 말이에요. 애플이나 MS나 좋잖아요. 온디바이스 AI라든가 AI 기반으로 실적이 좋잖아요. 근데 중소형주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미국 주식은 무조건 가치 투자를 기반으로 한 장기 투자가 맞나요? 미국 투자가 무조건 답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미국에서도 글로벌리 사업을 하면서 큰 회사들 중심으로만 봐야 된다는 걸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안 내고 미국만 돼 라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건 산업의 특성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아까 제가 하나 얘기 드렸죠. 뭘 얘기 드렸죠? 유동성을 머금었던 유수주 같은 역할을 했던 게 비트코인이 됐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었냐면 역레포예요. 역레포가 뭐냐면 이제 레포를 먼저 이해해야 되겠죠. 레포라고 하는 건 은행들이 자금이 급하게 필요할 때 단기로 국채를 연준에 맡기고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금이 연준에서 은행들로 흘러가게 되겠죠. 이게 레포예요. 그러면 시장에는 유동성이 공급이 됩니다. 역레포는 반대예요. 역레포는 이 연준이 은행들한테 이런 그 채권, 미국채를 대여 담보로 맡겨놓고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돈을 빌린다고 하지만 돈을 쭉 빨아당기는 거죠. 시장의 유동성을 쭉 흡수해 넣었다고요. 그리고 은행들도 이 추가 대출이 안 되는 만큼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이거를 대출이 안 되니까 이거를 이제 연준에 맡겨놓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리버스 레포의 규모가 이때 보세요.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급증했단 말이죠.
연준이 연준이 돈을 풀었는데 푼 걸 다시 흡수해 왔었다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장에 상대적으로 돈이 덜 풀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리버스 레포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유수지 역할을 했던 이 부분에서 자금이 빠져나간다. 그러면 점점 시장 유동성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이제 줄어든다는 거게 되겠죠.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유수지 역할을 했던 곳에서 자금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게 이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유동성이 감소하는 게 이제 주식시장에도 점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건데, 이 영향이 아까 어디로 보였죠? 글로벌 시장, 그러니까 신흥국 시장이랑 러셀 2000 중소형주 지수에서는 이미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추가적으로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냐라고 본다면 경기가 지금 여기서 강하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없잖아요.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경기가 반등이 나오겠어요? 그렇지는 않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경기를 우려는 좀 하고 있어야 되겠네 라는 걸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염두에 둘 거는 뭐냐? 트럼프죠. 이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 때문에 갑자기 국채금리가 뛰었단 말이에요. 그럼 국채금리가 왜 뛰었어요? 트럼프가 워낙 돈을 풀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니 보니까 돈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달을 해야 될 거잖아요. 세금은 감세를 한다고요. 감세를 하는데 돈을 더 쓰겠대요.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이러면 돈을 빌려야 돼요. 돈을 빌리려면 국채를 찍어야 돼요. 국채를 찍으면 금리가 올라가요. 그 우려가 강하게 반영될 수 있는 게 트럼프식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와 바이든의 TV 토론 이후에 지금 이 결과를 보세요. 트럼프가 47.5%, 바이든이 44.2%까지 낮았습니다. 이 격차가 굉장히 크게 벌어졌어요. 바이든이 지금 퇴진하지 않는 이상은 이 격차가 줄어들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크지 않아 보여요. 그 트럼프는 또 마지막 리스크라고 생각했었던 이 법적인 리스크, 사법 리스크마저도 벗어났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를 바이든이 뛰어넘을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는 거고, 이게 경합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트럼프가 우위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건 미국 대선의 특성 때문에 그런데, 미국은 특정 주들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주별로 all or nothing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55대 45로 민주당이 이기면 이건 민주당 몰표예요. 그런데 이슈가 뭐냐면 민주당 지역은 민주당이 80% 90%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특히나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런데 공화당이 우세한 지역들을 보면 약간 경합 비슷하게 돼요. 완전히 공화당이 압도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전체 미국의 어떤 그 여론조사를 해보면 민주당이 살짝 앞서더라도 이런 스윙 스테이트에서 민주당이 아닌 공화당이 앞서버리면 공화당이 이겨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압승을 해야지만 이긴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론조사에서 최소한 2%, 3% 이상은 앞서고 있어야지 유리한 건데 지금은 이렇게 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될 가능성이 더 낮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트럼프가 되면 어떤 사업이 좋고 어떤 사업이 안 좋을 거냐, 이건 이제 산업연구원을 작성한 것들을 제가 참고하는 건데, 여기서 보면 5점이 긍정적이거든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파란색 보이시나요? 거의 없죠. 보면 자동차 부품업체가 미국의 공급망에 편입될 가능성으로 일부 좋고, 그 다음에 바이오 의약품, 국내 유망 분야의 투자가 증가한다거나 대미 제조에 투자 확대가 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괜찮다. 최근에 보면 헬스케어는 트럼프 당선 가능성 이후에 헬스케어 부분 나쁘지 않잖아요. 이런 게 기조도 같이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반도체는 약간 보수적이에요. 그렇게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약간 좀 보수적인데 수출 같은 경우에는 관세 부과 가능성이 좀 굵어진다. 하지만 현대차가 미국에도 공장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뉴스보다는 그냥 보통 정도의 뉴스, 그냥 시장이 좋으면 좋은 것,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2차 전지는 안 좋다고 보고 있죠. 철강도 지금 굉장히 안 좋다고 보고 있어요. 관세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화학 같은 경우에는 그냥 쏘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친환경 정책이 퇴조하는 것은 우려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은 모르겠어요. 친환경 정책이 퇴조하면 화학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자, 요걸 또 보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지금 경기는 꺾이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우려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요거와 배치되는 또 지표가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미국 대선이라는 거죠. 미국이 이제 대선 이후에 12개월 동안 수익률을 보면, 일단 이제 보세요. 아버지 부시 때부터 체크했거든요. 아버지 부시가 여기 28%, 제일 높았는데, 아버지 부시가 1989년부터 93년까지, 빌 클린턴 대통령이 2001년까지 8년 동안, 아들 부시가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버락 오바마가 이제 2009년부터 17년까지, 트럼프가 17년부터 21년까지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유일하게 1년 동안 마이너스가 조지 W 부시, 아들 부시인데, 이 아들 부시는 IT 버블이 붕괴된 이후에 대통령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계속해서 안 좋은 흐름이 있었지만, 아들 부시를 제외하고 나면 모든 대통령이 집권 초기 12개월 동안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왜냐? 당연히 대선 되고 난 이후에 이 전반적으로 경기를 부양한 정책을 많이 쓰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미국 대선이 올해 11월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올해 11월 이후에 시장은 어떻게 될 거냐? 아까 9월에 금리 인하가 된 이후에 시장이 조금 소강 사태를 맞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10월 한 9월이나 10월은 제가 조심하자고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11월이 지나고 난 이후 시장에서는 오히려 대선 이후의 시장을 보면서 긍정적일 수도 있다. 왜? 경기 침체 우려를 이런 경기 부양책으로 눌러버릴 수 있다라고 제 생각이 돼요. 대신에 이거에 대한 반대급부는 내년 중순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내려가지 않는 걸로 다시 두드려 맞을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럼 실제로 그러면 대선 이후에 대선이 있던 해에는 어떤 그림을 그렸냐라고 본다 그러면 제 생각이랑 좀 비슷해요. 보면 6, 7, 8월 같은 경우에는 20년, 16년, 12년 대선에서 굉장히 나쁘지 않았습니다. 8월이 2016년에 빠지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6, 7, 8월 시장이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9월, 10월의 시장은 대부분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이었죠. 그리고 11월 대선이 있은 이후는 어때요? 좋습니다. 특히나 12월은 거의 무패예요. 대선 이후에 얼마나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좋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S&P 500입니다. 그 다음 나스닥이에요. 나스닥을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6, 7, 8월 대선이 있던 해 6, 7, 8월 시장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9월, 10월 같은 경우에는 오르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조금 안 좋게 보는 게 맞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9월 금리 인하 이후에 금리 인하 전부터 시장에 대한 우려를 좀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11월 이후 시장은 굉장히 좋다. 대선이 있는 해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략을 보면 8월 한 중순까지는 플레이를 하다가 9월, 10월 쉬고 그다음에 10월 한 말부터 다시 플레이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다만 그때의 경기 상황을 본 이후에 판단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드린 얘기가 오늘 좀 재밌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분명 내일 더 행복해질 거라고 믿고 또 달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책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구매하시는 분들 요청 주시면 제가 사인도 직접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